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적용 BIM 전체 과정의 2회편이 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 해야 할 것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BIM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깔려야 될 게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환경의 사실적 조사 및 분석이 제일 필요합니다. 지형이 틀린 지형에서 3D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죠. 힘들게 3D 작업을 해갖고 어차피 맞지 않을 거를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IM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사실적이에요. 사실적인 건 측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공학적으로도 물도 최대한 공학에 맞게끔 흘러야 되고요. 안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스마트한 겁니다.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현실은 3D인데 설계는 2D로 설계한다. 그거는 옛날에 기술이 없고 종이로 해야 될 때는 그게 맞지만 지금은 그 기술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BIM을 안 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설계를 하면서도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게 작업량도 많아지고 시공하고 할 때 오차도 커지고, 마지막으로서가 이제 세 번째로 이용자의 공간을 이용하면서 즐거움을 얻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창의력을 기르게 되고 그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걸 목표로 합니다. 요 세 가지요. 진실성과 스마트한 영리함, 그 다음에 즐거움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많이 깨야 됩니다. 기존에 하던 학습 방법이라든지 지도층, 기득권 다 무시하고 그냥 이용자만 생각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 공공 BIM과 민간 BIM, 메타버스, IT 용역, 공간 앱,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BIM 교과, 고등학교 과정하고 일부 NCS 과정 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그 정보통신부 계열 메타버스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BIM을 말씀을 드리면서 겪는 가장 큰 적용 쪽에서 생각은 요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적용의 영역은 딱 정해져 있고요. 그 영역에서 측량이라든지 공학, 시설물, 데크, 수경은 다 외주 처리입니다. 요 세 가지는 이게 외주가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적용만이 적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오다 보니까 좀 BIM을 받아볼까 하면서 적용 BIM을 이렇게 끼워 넣는, 근데 그것도 물론 외주로 생각하고 계시죠.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지금 적용의 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적용은 조금 틀립니다. 일단은 BIM을 딱 받게 되면요, 누가 3D로 주변 지역에 도로 내주고 건축물도 짓고 이런 세트가 있어서 공원만 딱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리고 설령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하면서 그 과정들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반영하려고 그러면은 거의 맞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다시 하고 맞춰 넣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주변에 관로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막상 매뉴얼 열어보면 맞지 않거든요. 시공상의 오차들이 많기 때문에 길 반대편에 가야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비탈면도, 공원 내 비탈면도 3단위인데 4단으로 쳐 있다든지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 사실적인 걸 위해서 측량과 영향평가 내용 이런 것들 다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작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서도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건축물 넣어야 되고 관로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인프라 작성 조직이 맨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후속 배치 모델이 이제 기존에 하던 적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설 식재공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포장공은 인프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예전에 포장은 그냥 2D로 존재했지만 BIM이 되게 되면 포장 자체도 입체가 되기 때문에요, 토광하고 계간하고 붙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2D안을 잡고 종단 횡단은 토목에서 했다 그러면 등고성 같은 것들은요, 이제 그거가 융합이 돼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각각의 공정들을 합쳐서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뷰어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이제 적용에는 뷰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적인 것도 보고요. 요구하시는 게 과거, 현재, 미래, 수목 성장, 탄소 저감률, 미세먼지의 흐름, 이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물량도 2차원 물량과 3차원 물량을 구분할 때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사비도 산출해내고요. 그럼 결국 요 3단계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이 공학적이라고 그런다면 마지막 단계는 IT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가 우리가 얘기하는 BIM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지 세 가지 단계가 있고요. 그럼 방금 설명하셨던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이제 측량 부분 맨 위쪽에 있죠. 인프라 형성 단계 측량 부분, 기존 영향평가 자료 넣는 거, 생태 자연조 분석 넣는 거, 현황 모델, 계획 모델 또 넣어야죠. 토목적인 부분, 토공, 구조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하고 좀 틀려서 옹벽, 계단 이렇게 지형하고 하나가 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로공. 그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조경은 이제 식재, 포장, 시설, 부대인데 이제 포장공은 좀 약간 인프라로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BIM 해보면 저 경계석 넣는 부분, 뭐 차선 도색 이런 게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입체가 되기 때문에 곡선 물량으로 또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고 단계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보고서, 계산서, 영향, 뷰어 작성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모델 작성 과정을 보게 되면 요즘에는 예전보다 이제 장비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GPS가 GNSS로 바뀌었고요. 360 측량이 나왔고 라이다 측량이 또 나왔죠. 이렇게 되었고 이 결과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토질 쪽에 집안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제 절성토 분석에서 공원이 절토부지인지 성토부지인지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반 데이터까지 넣게 되면 이 암 노출 지역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지만 택지 지역의 절체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절토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공원으로 할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지맥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건물들, 비물 시뮬레이션, LID, 지하 매설물 크로스, 그 다음에 비탈면 정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시설과 식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IM 모델 한번 측량 모델은 이렇게 되죠. 이게 많이 보여드렸죠. 이렇게 측량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 측정할 수 있고 정사 사진 뽑아낼 수 있고요. GNSS 연결할 수 있고 이제 360 측량하고 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포토 네가메트릭 모델이라고 하는데 BIM하고 연동해서 쓰는 모델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즘 많이 가벼워져 가지고요.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로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요즘 저희가 뜨는 BIM 모델들은 한 이 정도 모델을 뜹니다. 20kg, 20kg가 기본 정도로 뜨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봤을 때 지평선까지 보입니다. 거의 수평선하고 지평선까지 보이기 때문에 사실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여기가 세트가 딱 끊어져 버리면 아 이게 모델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현실성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저희는 20kg 모델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단계에서는 당연히 요즘에 뭐 챗GPT나 뭐 여러 가지 쓰고 있죠. 그래서 컨셉 집어넣고 뭐 파이어플라이나 위드전이나 뭐 이런 걸 넣으면 계획안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런 계획안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도출해내죠. 거의 지금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다 너무 말씀드리면 이게 학교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주경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목 물량도 이렇게 뽑아냅니다. 토목 물량은 이제 11.3D를 통해서 이렇게 종단 개념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평규배, 곡선 반경, 곡선 장, 외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떤 BIM 툴을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토목 기본적인 용어들 다 알아야 되고 시추선 넣어야 되고 수리계산 넣어야 되고요. 유출량도 구해야 될 줄 알고 등고선 배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까지 하는 자동화 과정인데 이거를 2D에서 또 식재를 하고 3D에서 또 식재를 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2번 하는 경우에는 내가 뭔가 좀 잘못됐다. 3D를 내가 나무를 심고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아니면 2D 작업을 예전에 좀 더 진화한다면 2D 작업 자체가 없죠. 애초부터 3D로 해서 3D 작업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일일이 심고 있다. 그럼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수목을 3차원으로 올리는 거를 손으로 하고 있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이것도 트라이를 형성해 가지고 레이트레이싱 하게 되면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노가다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목은 이제 뭐 압도적으로 스피드 트리 쓰고 있죠. 스피드 트리로 계절 변화할 수 있고요. LOD 변화시킬 수 있고요. 인맥, 수피, 재질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상으로 나는지 호상으로 나는지 뭐 옵션이 뭐 이름 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 앞에 강좌 보면 스피드 트리 강좌가 앞에 있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쓰고 있고 저희도 이제 지금 300여 가지 DB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수목들이 국내 수목으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학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다음 이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BIM 용역 30번 넘게 하다 보니까 DB가 한 수천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DB 작업을 아무리 만들어도 프로젝트마다 다시 만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DB에서 표준화한다.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들이고요. 이걸 가지고 좀 변형을 하는 수준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물 캐릭터들 다 갖고 있고요. 한평에 나오는 그다음에 공룡도 300여 종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있고 뭐 스트리트 퍼니처 뭐 다 있죠. 이게 DB가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D로 설계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용역을 따서 외주를 이렇게 다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하던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 들어와서 애초에 2D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3D 적용 설계를 해서 잡아가는 AI도 사용하고요. 이런 게 협의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의 적용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BIM 성과들입니다. 한 이 정도 규모들, 대규모 택지들, 뭐 연구 용역들, 메타버스 용역들, 이것도 택지 영역이었죠. 뷰어 작성한 겁니다. 돌아가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AI를 풀어놓으면 이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내겠죠. 이제 그런 걸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도 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건설 부분 메타버스 엑스포에 나갔던 건데요. 이거 건축이랑 토목이랑 다 도시계획이랑 있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제일 좋은 상석을 배정받았고 모니터도 200인치 받아갖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적으로는 적용 이상으로 좀 기술이 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광의의 BIM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건 이 협의의 BIM입니다. 저희가 조사 분석 뭐 토목 식재 LID 이런 것들을 다 BIM 틀 안에 넣어가지고 운영하는 걸 협의의 BIM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광의의 BIM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저희가 이번에 그 IT 분야들 메타버스 공모전에서 1등을 했는데 거기에 경쟁률이 어느 정도 치열하냐면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회 만들듯이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거기에 한 1100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 중에 지금 거의 한 100여 개가 1차, 2차, 3차에서 3차 8개사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수상이 됐는데 그 저희가 보고 느낀 건 뭐냐면 물론 IT적이나 캐릭터 이런 것들은 저희보다 훨씬 잘하죠. 근데 저희의 장점은 뭐냐면 적용 모델이 있다는 거죠. BIM 모델이. 이게 사실적인 모델이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거의 압도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IT 쪽 기술들은 대부분 그 IT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GitHub라든지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10년 정도 기간 내에 따라잡았죠. 많이 따라잡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부분들이 공개된 자료도 별로 없고요. 기간도 한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부분들은 이런 건데 저희가 그냥 말로만 뭐 빅데이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서버는 저희 서버가 있습니다. 조경 서버가 있어서 이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어떤 성향들 이런 것들 빅데이터들 다 저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공간 앱이고요. 그 다음에가 AI입니다. 요게 3개 축으로 외부를 맡고 있고요. 이제 그 디테일로는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 컨텐츠, 보안 관련, 스마트 조경 시설물, 근해 시설 벤치 저희 사이트에 있죠. 그리고 웹 GL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뭐 이런 것들, IoT들 이런 것들을 하나 묶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용자들이 더 즐거워지고 전문적으로 가는 거고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유통 분야에서는 옛날에는 뭐 배달을 내가 몇십 년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지금 다 IT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빅데이터하고요, AI 기술하고 앱 기술입니다. 뭐 배달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요. 식음료 해서 순이익은 다 그런 업체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적용도 결국은 요걸 선점하는 업체들이 다 나중에 가져가게 될 겁니다. 여기 노력하고 노동하고 하는 것들은 없어지진 않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있을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주처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모델입니다. 이제 과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그래메트리 모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건 BIM 들어가서 계획이 들어가고 시공 후의 모습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 10년 후나 20년 후의 모델은 수목별로 성장 그래프들이 좀 연구용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나무 성장 시스템 넣고 들어가는 시설들은 이제 챗GPT나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추가로 넣는 이런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메타버스에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은 그 현장에 있는 센서들을 토탈해서 와이파이로 해서 서버로 넣어서 메타버스에 구현하는 게 이번에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따 이걸 성공을 해서 보고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공간적인 그 시설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운동기구로 늘 생각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그 공간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리고 미래 모습도 보고 재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교육도 받고요. 유튜브는 어떤 동적인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습득한다 그러면은 메타버스는 거기서 체험하고 만나고 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미래적인 모습인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안경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공적으로 쓰려면 위생 문제도 발생하고 관리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모델로 좀 일단 갈 걸로 보고, 아까 같이 큰 스크린으로 간다든지요.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 형태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BIM의 토탈 모습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교과서에 썼던 부분은 이런 것들이었고, 저의 애로사항 같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본 공학과 IT가 되지 않으면 접근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공학 플러스 BIM 툴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IT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또 공개가 뭐냐면 이거는 자바를 써야 되고요. C샵이나 C++를 써야 되고요. AI는 뭐 파이썬 같은 걸 써야 되고요. IoT는 C 언어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리습이라든지 다이나모 같은 걸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랑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정리할 것도 많고, 새로운 것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엔진 같은 경우도 언리얼도 있고 유니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2024년 현재 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